응애 나 아기 밀라비. 에헴, 안녕하세요. 아침초밥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괴담데이 맞아요. 많은 괴담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으스스하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단단히들 각오하고 계세요.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또 콜라를 준비해 왔습니다. 히히히, 맞아요. 콜라 한 캔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좋네요. 제로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께서 제로는 몸에 해롭다면서 코카콜라 순정을 사오셨어요. 네, 당분간 제로는 제 돈으로 내돈내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라는 말이 어머니 귀에서 필터링 되셨나 봅니다. 뉴스를 보고 오셨대요. 제로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를 뉴스로 보셔가지고 이제 야미오야, 제로는 몸에 해롭단다. 이제 그냥 콜라를 마시는 게 좋지 않으련 하고 그냥 콜라를 사오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해로울지도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근데 뉴스로 이미 봐버려서 제로 콜라가 아닌 그냥 콜라를 사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럴지도. 에휴. 야미오 내일 뒤진다 돈까스 먹는다. 무서운 사실이지. 내일 먹는다. 내일 송캠한다. 세상에. 밀라비들이 원하는 송캠을 하네요. 뒤진다 돈까스 먹다가 야미오 입에 불 나가지고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냐? 야미오 살쪄. 살찌는 거야. 그거 양 많아요? 양 많을까? 그럼 저녁을 그걸로 먹는 거지. 저녁 굶어야겠다. 4조각이에요? 생각보다 적네. 그 메뉴에 그려진 돈가스 양은 꽤 많아 보이던데 4조각밖에 안 돼? 허위 광고 아니에요? 너무 작아. 저녁거리도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담 좀 들려드릴까요? 지금부터 부금은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걸로 하자. 지금부터 야미오의 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마친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몇 개와 간식거리를 조금 사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날씨가 더워지고 부쩍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날이 늘었다. 지방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 변두리에 5층짜리 구직 아파트를 얻어 출퇴근하고 있었고, 회사와 조금 멀긴 했지만 아파트 자체는 혼자 먹고 자고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기에 나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날은 일이 조금 늦게 마치는 바람에 아파트 근처에 도착하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경비 아저씨는 TV를 틀어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고, 나는 경비실을 지나쳐 B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30여 년이 된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페인트 칠을 하고 약간의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30년 된 아파트치고는 외관이 나쁘진 않았지만 구식 아파트 특유의 느낌은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사는 B동은 다소 구석진 곳에 있었고, 아파트 바로 뒤로는 산이 있었다. 그 산과 아파트 사이에는 2m 남짓한 높이의 벽이 있었고, 그쪽 벽이 있는 곳은 아파트 내에서도 후미진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담벼락에 희끄무리한 물체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웬 여자아이가 담벼락 위에 서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 키보다 높은 담벼락 위에 여자아이가 서 있다는 사실에 걱정되어 발길을 돌려 그 담벼락 위로 걸음을 옮겼다.
꼬마야, 거기서 뭐하니? 위험한데 어서 내려와.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2, 3년 정도 되어 보였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는 언제 오시는데? 근데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저기 쓰레기통 밟고 올라왔어. 괜찮아. 나 자주 올라오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 그래도 그렇지. 너 그러다가 한 번 크게 다친다. 자, 어서 내려와. 내려와서 엄마 기다리면 되잖아. 어서. 싫어. 안 내려갈래. 아저씨도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오면 재미있어. 여기서 저기 끝까지 걸어가기 놀이하자. 그렇게 몇 번을 설득했지만 여자아이는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새하얀 원피스가 전혀 더러워지지도 않은 걸 보니 조금 이상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아이를 내려오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꼬마를 더 설득해 보기로 했다. 꼬마야, 내려오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줄게. 자, 여기 아이스크림 보이지? 나는 맥주와 같이 사온 아이스크림을 봉투에서 꺼내며 아이를 구슬려 봤다. 싫어. 아저씨가 여기. 일단 올라와. 여기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은 한 개밖에 없어. 너 안 내려오면 아저씨한테 혼난다? 너 몇 동에 사니? 너희 엄마 오시면 다 일러준다? 거기 올라갔다고? 싫어. 엄마 올 때까지 안 내려갈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기껏 신경 써줬는데 이렇게 나오니 그냥 다치던지 말던지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왠지 신경이 쓰일 것 같았다. 억지로 끌어내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만에 하나 그러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일단 나는 경비실에 가서 경비 아저씨를 불러오기로 했다. 이 일은 일단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나는 들어가서 쉬면서 맥주나 마셔야겠다. 너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서 나는 다시 경비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경비 아저씨는 어느새 잠에서 깨서 TV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래. 301호 청년이네. 이 시간은 웬일이요? 저기 비동 뒤쪽 담벼락에 웬 꼬마아이가 올라가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저씨가 보면 몇 호에 사는 꼬마인지 알 텐데 부모에게 연락을 하든지 빨리 내려오게 해야겠어요. 안 그럼 다치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대답이 없었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혹시 그 아이 흰색 옷을 입었던가? 네, 흰색 옷을 입었어요. 누군지 아시나 보네요. 그쪽 비동 담벼락 넘어 뒤쪽은 높이가 10m도 넘는다네. 여기 사는 아파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벽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 네? 그럼 그 꼬마 뒤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네요. 아저씨 빨리 가봐요. 총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보군. 그쪽 벽은 여기 아파트 사람들도 밤에 절대 가지 않아. 가끔 흰옷 입은 여자아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지. 나도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인가 보구만.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나는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온몸에는 등줄기를 따라 비오듯이 식은땀이 흘렀지만 말 그대로 소름이 돋고 온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인가 한 사람이 그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은 적이 있어. 내진탕으로 즉사했는데 경찰은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또 듣는 소문에는 그 여자 귀신한테 홀렸다는 말도 있다네. 나는 지금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옛날 아파트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싸고 당시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날 경비 아저씨와 다시 그 담벼락으로 갔지만 역시나 그 여자아이는 그곳에 없었다.
귀신에 홀린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날 그 여자아이가 담벼락으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내가 거기를 올라갔었다라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다시금 온몸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는다. 한여름에도 말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죠. 저번에 딸내미가 던진 무서운 한마디가 있어서 글 써봅니다. 저는 이모들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시고 이모 쪽 친척 언니 중 한 명도 무속인입니다. 신랑 쪽은 신아버지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고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 아이들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걸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여기 시골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망원동의 빌라촌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땐 돈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작은 방 2칸짜리 월세집에 살았어요. 주인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로 위층에 사셨습니다. 저희 이사 들어올 때 주인 할아버지께서 계단이 지저분해졌다면서 골목에 서 있던 저에게 수건을 던져주시며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빴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빌라에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께 여쭤보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라 곧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수발 드시는 것 같았어요. 곧 퇴원하실 것 같다는 말에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안방불을 다 끄고 작은 방 불빛에 의지해서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3살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저기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작은 방에 있던 신랑 불러서 애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신랑도 살짝 겁먹어서는 재차 확인하더군요. 띵띵아, 저기 누가 있다고? 파란 할아버지. 아직 말을 완전히 잘못할 때라 똑같은 질문을 2번 해도 금방 답이 바뀌던 아이였는데, 여튼 그날은 장롱이를 계속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잤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주인 할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 전해 듣기론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고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내 식구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이랑 빌라 주차장이 좁아 앞에 서 있는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빌라에서 주인 할머니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내려오시더니 차에 타시더라고요. 까만 상복 입은 자제분도 몇 분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날은 햇빛 쨍쨍한 주말 낮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김없이 저와 아이들은 안방에서 놀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고 저와 잘 놀던 딸내미가 갑자기 방문 쪽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보더니 저기 할아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전에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보다도 표정도 말도 뭔가 진지해 보이더군요. 또 신랑을 불러 애가 할아버지 있다고 또 그런다고 했더니 그나마 좀 경험 있다고 이번엔 파란 할아버지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애들 어린이집 데리고 오는데 집 앞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계실 땐 할아버지가 다 하셔가지고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계속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평생 힘들어 일본엔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딸내미가 그동안 보인다고 했던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집을 보고 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께 곤란한 일 있으면 저희 집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신랑이 몇 번 올라가 고쳐주기도 하고 눈 왔을 땐 빌라 앞을 열심히 쓸기도 했네요. 한창 겨울에 이러고 시골로 이사 오게 됐는데 할머니가 아직 잘 계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만약 야미오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면 야미오 집에서 끝을 마주하고 싶네요. 밀라비들은 어때? 밀라비들도 집이지? 밀라비랑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계이기 때문에 8교시 보충 수업을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체능 쪽 아이들은 8교시 보충 수업을 신청을 안 할 뿐더러 거의 야자도 자율에 맡기는 실정이었죠. 저도 미술 쪽으로 가는 아이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8교시 보충 수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8교시 보충 수업은 원하는 교과를 수강 신청해야 가능하거든요. 원래 항상 야자도 안 하던 저였지만 그때는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 수행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정 도서도 거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야자 시간에 읽기로 마음먹고 야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2학기. 1학기 때는 저희 교실이 8교시 보충 수업 때 비어있는 교실이라서 그냥 있으면 되었지만 2학기 때는 1학년 건물 중 비는 교실이 하나도 없는지라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차피 독서실에서 야자를 할 테니 미리 올라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건물 맨 위층인 5층에는 독서실이 있었는데요. 독서실 크기는 교실 2개를 이어놓은 크기이고 이것이 가운데 계단을 끼고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저는 독서실 열쇠를 들고 신나는 기분으로 위층으로 올라갔죠. 사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는 어렵잖아요. 독서실 열쇠는 학년부장 선생님만 쓰시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싱글벙글하며 책과 가방을 싸들고 독서실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초겨울이나 늦가을쯤이라서 꽤 춥고 해도 짧아서 5시만 되어도 어두컴컴할 때였죠. 독서실 불을 켜고 문을 잠그고 한참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도 몹시 추워서 히터도 빵빵히 틀고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몸이 나른해져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감기더군요. 그래서 잠시 책을 옆에 두고 엎드려 잤습니다. 한 10분 정도 잤을까요? 독서실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습니다. 뭔가 딱딱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책상에 볼펜으로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굳이 말하자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을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텅 빈 넓은 독서실에 갑자기 밖은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데
교실 불은 꺼져 있어서 어둠 속에 저 혼자였습니다. 분명 제가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온 후에 안쪽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열쇠는 제가 가진 한 개뿐. 딱딱딱딱딱딱.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대략 제가 앉은 책상 줄보다 두세 줄 뒤인 것 같았어요. 독서실 책상은 일반 독서실 책상처럼 옆에 칸막이가 있고 이쪽으로는 사물함이 달려 있어서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누군가 있는 건 분명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야 어둠으로 익숙해진 눈으로 돌아보니 책상 밑으로 교복 치마와 다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나 말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또 있었겠지. 이렇게 무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라도 켜기 위해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줄 정도 지난 뒤일까요? 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던 자리를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 제자리에 봤을 때 교복 치마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자리를 보니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독서실 불 켜는 곳으로 달려가 불을 켰는데 독서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가득 차서 바로 독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독서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지 않았기에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혼자 책상에서 공부할 때라도 탁!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움찔하게 됩니다. 혹시 그녀가 뒤에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네, 복귀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다.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콜라 타임. 무서워요? 무서울 거라고 했잖아. 무서울 거라 했잖아. 많이 무서웠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부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이제 네 번째 얘기할 차례인가요? 이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러고 있어요. 시작할게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이야. 우리 집이 좀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살기 좋은 동네였어. 그중 한 명으로 한 재수생 누나가 있었어.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학을 2번 떨어진 것으로 기억해. 그래도 그 누나는 언제나 주위에 밝은 모습만 보여줬어. 그리고 나도 어렸을 당시에 애교가 많은 편이라서 누나와 많이 친했어. 그래서 집에도 자주 놀러가는 편이었지. 누나는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좀 낡긴 했어도 혼자 살기엔 넓은 집이라 누나가 적적했는지 나를 자주 불러줬어. 누나 집에서 같이 라면 먹고 잠을 자기도 했어. 지금부터 일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말해줄게. 그날도 난 학교 끝나고 누나 집으로 놀러 갔어. 근데 이상하게 불이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동네가 좀 구석진 곳에 위치해서 어두운 편이었기에 낮에도 불을 켜야 했거든. 그래서 누나가 어디 나갔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혼자 놀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날 가도 계속 불이 꺼져 있는 거야. 며칠 동안 계속 불이 꺼져 있어서 난 누나가 집에 한동안 안 온 줄 알고 청소라도 할 생각이었어. 부모님들은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집엔 형과 나밖에 없었거든. 형은 게을러서 내가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충은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려고 누나가 숨겨놨던 비상키를 꺼냈어. 누나가 좀 덜렁거리는 편이라서 열쇠를 자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열쇠를 숨겨놨었거든. 그리고 난 그걸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범죄지만 어딘 내가 뭘 알았겠어. 하여튼 키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날 덮쳤어.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맡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해야겠지.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고 바닥에는 곰팡이가 핀 음식들이 가득했어. 그때가 겨울이긴 했지만 집안에는 보일러가 들어가고 있어서 음식이 빨리 상했던 것 같아. 하여튼 나는 우선 음식을 봉투 큰 것에 모두 부어서 모은 후 봉투를 꽉 묶어서 밖에 놔두고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했어. 냄새가 좀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바닥을 닦기 위해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 그리고 그때 본 상황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때 나는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보았어. 동네가 구석져서 화장실에 창문 같은 건 없었어. 한마디로 암흑이었지. 그래서 입구 옆에 있는 스위치를 더듬거리며 찾아 불을 켰어. 불이 켜지고 본 건 부패가 되어 썩은 애가 진동하는 누나의 시체였어. 위에 있는 하수도관을 줄과 연결해서 목을 매달고 있는 누나가 나의 바로 앞에 있었던 거야. 그 예쁘던 얼굴이 부패가 시작되어 징그럽게 변해 있었어. 지금도 그 누나 얼굴은 또렷이 기억이 나. 거기다가 고개를 밑으로 내려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거든. 난 지금도 겁이 많은 편이었고 어릴 때였으니 바로 기절했어.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생전 처음으로 시체를, 그것도 가족처럼 치해냈던 누나의 자살한 모습을 보았으니 정신적 쇼크가 심해서 말조차 하지 못했어. 진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후 퇴원할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후 난 누나가 살던 집 앞을 잘 지나다니지 않았어. 가도 누군가와 꼭 같이 다녔거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곳이 무서웠어.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 왔는데 아줌마 한 분과 그 밑에 아들이 2명 낳았어. 한 명은 우리 형과 동갑이었고 한 명은 나보다 1살 어렸어. 나이대가 비슷하고 같은 동네여서 우린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 같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엄청 친했어.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척해진 거야. 처음에 형은 보통 체형에 동생은 좀 통통했는데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점점 말라서 형은 마른 체형이 돼버리고 동생은 그 귀엽던 볼살이 쏙 빠져버렸어. 그 형이 너무 힘들었는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꺼냈어. 밤마다 꿈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너무 무섭다고 말해. 난 직감적으로 죽은 누나라는 걸 예상했어. 어렸을 때 TV를 보며 귀신이 있다고 믿었었거든. 물론 지금도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귀신을 믿고 있어. 하여튼 난 그 말을 듣고 가기 싫던 그 누나의 집으로 형의 간곡한 부탁에 하룻밤 그 집에서 자게 됐어. 부모님도 그런 일이 있던 후라 반대했지만 어렵게 부탁한 후 허락받고 자게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내가 왜 갔는지 후회가 돼. 하여튼 결국 그 집에 가서 밤이 되었어. 그 형과 동생은 무서워서 잠 오는 걸 참으며 안 자려고 했지만 어린 나이에 잠 오는 걸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굴어 떨어졌어. 그때가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던 것 같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 내 꿈이 시작한 건 바로 내가 누나를 발견하고 기절하기 바로 전 누나를 발견했을 때였어. 꿈속에서 난 움직일 수 없었어. 왜냐하면 죽은 누나의 눈동자가 움직이던 나와 눈이 마주쳤거든. 난 이게 꿈인 걸 알고 두려움을 쫓아내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누나의 눈은 마치 나를 원망하고 있는 듯한 눈이었는데 그때의 눈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 그리고 갑자기 누나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진짜 바람에 흔들리듯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동작이 커지며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난 공포에 젖어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꿈이라서 그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근데 갑자기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풀렸지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문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고 문을 열었어.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는데 누나가 화장실 바로 문 앞에서 벽을 향해 무언가 하고 있더라. 너무 무서웠던 나는 바로 문을 열고 나왔고 난 그때 꿈에서 깨어났어. 진짜 온몸이 식은땀으로 푹 젖어 있었어. 나는 주위에 형과 동생 그리고 아줌마가 보여서 바로 깨웠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깨운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처럼 악몽을 꾸는 듯 했거든. 아줌마와 형 그리고 동생이 정말 고맙다며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 나도 당연히 함께 울었고. 근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처음엔 아무도 몰랐지만 그나마 어른이었던 아주머니가 눈치채셨어. 바로 가스가 새고 있는 거였어. 아줌마는 우선 창문과 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냈고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 찾기 시작했지. 당연히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선에서 발생한 거겠지만 그 선이 워낙 길어서 찾고 있었어. 그 선이 긴 이유는 그 집은 가스통을 놓을 곳을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에 가스통을 두고 바로 옆으로 선을 연결해뒀거든. 난 그때 누나가 화장실 문에서 뭔가를 하던 게 생각나서 바로 화장실 앞으로 달려갔어. 내 예상대로였지. 그곳에 있던 선은 무언가에 찢기듯 찢어져 있었어. 이때 소름 돋는 건 말할 이유도 없네. 그 다음날 그 가족은 이사를 갔어. 지금도
나는 이사를 했지만 그 동네에선 아직도 가까워. 그래서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끔 집 앞을 지나와.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대학생인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그 집엔 누가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한 번은 용하다는 무당이 온 적 있는데 그 무당이 방문 딱 보더니 도망갔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원혼이 남았네요. 다섯 번째 이야기인가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아니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딱 붙어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줘. 어릴 적 정말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 두절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우연히 SNS로 연락이 닿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분가한 지역과 가까이 있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녀석이 혼자 거주한다는 동네를 찾아가게 됐어. 동네 술집에서 소주 한잔하며 그동안의 해포를 풀다가 때마침 월드컵 새벽 경기를 기다리는데 지루해서 그 녀석이 살고 있다는 단칸방으로 향해 플레이스테이션 축구 게임을 하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꿀을 넣음과 동시에 흥분해버려서 맥주 캔을 엎어버렸는데 뜬금없이 욕설을 지르며 그 녀석이 내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나보다 더 당황한 그 녀석의 얼굴을 보며 멍 때리고 있는데 미안. 사실은 내가 결벽증이 생겨서 라며 자신이 겪은 깊고 어두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나에게 종종 부모님의 다툼에 대해 말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 그 부부싸움이 날마다 격해져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녀석의 어머니는 그 녀석을 데리고 도망치듯 떠났는데 물론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런 사정에 대해 말도 못 꺼내고 후련히 가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 강제적이던 집안일에 혐오를 느껴서인지도 몰라도 빨래나 설거지, 청소 같은 위생적인 일에 관심 자체를 끄게 되어 집이 쓰레기장처럼 되어갔고 그 녀석은 그때부터 집안일을 어쩔 수 없이 도맡아 하는 가정 속에서 깔끔함이 몸에 익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결벽증이라는 병적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다. 냉장고에 음료수나 냉동 따위를 진열할 때 꼭 상표가 보이게 분류하거나 액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장이 터질 만큼 신경을 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상사에게 신임받는 사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책상이며 각종 문서자료, 포트폴리오 할 것 없이 뭐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칼같이 정리하고 분류했으니 그럴만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남들보다 깔끔함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생각도 안 하지 않나 추측해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의 부장의 추천하에 수도권 직속 상위 업체인 기업에서 특채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그 녀석은 그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며 곧바로 짐을 싸서 회사 주위에 잠깐 머물 집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딜 가도 지방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새삼 실감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 서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나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산동네 같은 곳이긴 했지만 조그마한 마트며 각종 시설에 대해선 있어선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그런 동네였다고 한다. 그곳을 발판으로 열심히 일해 더 돈을 벌고 제대로 된 집을 살 계획의 전초전으로 비록 허름하지만 내부는 나름 깔끔한 곳을 택하여 이곳에서 꿈을 펼치리라 다짐했었는데 어느 날 유난히 덥던 그 새벽에 그 녀석은 새로운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한다. 도착하자마자 하루 종일 땀과 먼지에 찌든 몸을 박박 씻고 취한 상태로는 청소를 하고 잘 거라며 깨끗이 소독한 걸레를 들고 단칸방 가장 위인 장롱 위부터 먼지를 닦기 시작하는데 그 바닥부터 닦으면 위를 닦을 때 먼지가 다시 내려올까봐 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장롱 위로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먼지 위로 찍힌 의문의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을 때부터였다고 한다. 딱 그 시점 이후로 출근했다가 밤늦게 귀가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화장품 방향이 왼쪽으로 15도 정도 돌아가 있거나 TV 먼지가 살짝 쓸려 있다든지 또는 평평하게 펴놓은 이불이 조금 접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서는 누가 이 방에 침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더욱 문제는 그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다. 가령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동시에 흔적을 안 남길 요량으로 서랍을 열었다 닫는 그런 가정이라고 해도 훔친 물건도 없을 뿐더러 누가 그렇게 결벽 증세가 있는 그 녀석이 겨우 알아볼 정도로 디테일하게 원위치 시켜놓나 말이다. 더욱이 하루도 아니 이틀씩이나. 어쨌든 그 이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카메라로 그런 물건을 하나씩 찍고 퇴근을 한 후 다시 찍어서는 둘을 비교해봤는데 정말 미묘하게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확실했다. 그 친구는 자기 물건들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손을 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고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범인이 잡힐 그런 물증이 아니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은 잠복이었다. 하루 휴가를 낸 뒤 그날 아침에 깔끔하게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30분 정도 구두를 닦은 후 집 밖으로 나와 회사를 가는 척하며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궈놓는 후문으로 빙돌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서 잠복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결벽 증세가 심하면 이 정도의 집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4시간 정도가 흘렀고 오후 1시쯤이었다고 한다.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했고 장롱 안에 쭈그려서 확실하지도 않은 범인을 잡을 거라 이러고 있는 자신이 점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잠궈놓은 대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왔다고 한다. 흠칫 놀라며 급 상승하는 심박수가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끼며 장롱 문틈 사이에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붙여 지켜보았다고 한다. 세상에. 지저분한 머리가 너무 길어서 무릎까지 닿을 정도였고 그 친구는 이 세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여자였다. 라고 말하며 소름이 왕창 돋은 팔을 보여주더니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 여자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방 한가운데 서서 바닥을 보고 가만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란다. 패닉에 빠진 그 녀석은
문틈 사이로 식은땀을 흘리며 뭐하는 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년이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더란다.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 바닥만 쳐다보던 그 여자가 정확히 오후 2시 뻐꾸기 시계가 울릴 때 드디어 조금씩 몸을 양옆으로 움직이더란다. 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말도 안 될 뿐더러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고개를 떨군 상태로 기이한 소리를 내며 몸을 미친 듯이 양옆으로 흔들었다. 그러자 기나긴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휘휘 날리며 TV 위 머리가 슬쩍 슬리고 화장품을 건드리더란다. 그 친구가 여태 자기가 인지했던 물건들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 더러운 머리카락으로 인해 되었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소름이 등골을 타고 돋았고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다란다. 동시에 조그마한 단칸방 자체가 저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휘날릴 때 얼굴이 슬쩍 보였는데 눈을 위로 뒤집어 까고는 희죽희죽 웃는 모습이 마치 귀신을 눈앞에서 보는 느낌이더란다. 그 와중에 장롱 안에서 무릎이 너무 저려 자세를 고쳐 잡느라 살짝 움직일 때 장롱 문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위로 올라갔던 동공이 천천히 내려왔고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고 한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과 흐려지는 정신줄을 겨우 잡고 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는 장롱 안에 숨어있는 친구를 발견하고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친구의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이불을 양손 집게 손가락으로 꼬깃꼬깃 거리며 아주 미세하게 흩뜨렸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달려 도망갔다고 한다. 마치 그 친구의 자신의 결벽 증세를 겨냥하고 일부러 장난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녀석은 장롱에서 빠져나와 풀린 다리를 부여잡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고 한다. 후에 신고는 했지만 잡힐 턱이 없었고 바로 그 집을 처분하고 나왔다고 한다. 열쇠는 어떻게 생긴 건지, 자기 자신의 증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애초에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던 건 아닌지, 그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뜬금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말까요? 들려줄까 말까? 알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게요. 내가 수학과 연수이였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7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엄마가 진찰실에 들어왔다. 얘가 밤에 자지를 않아요. 언제나 아침이 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든다며 엄마가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매일 졸다가 선생님께 주의를 받곤 한다고 했다. 가끔 겨우 잠들어도 한밤중에 울면서 깨어나곤 해서 가족들도 힘이 들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불면증일까? 라고 생각했다. 사실 수면장애는 어른들에게는 흔하지만 아이들에게 수면장애가 오는 일은 드물지가 않았다. 일단 아이가 뭔가 불안할 만한 일이 없었는지 물어봐야 했다.
말하기 힘들 수 있으니 엄마가 자리를 비켜주게 한 뒤 아이와 둘만의 대화를 시도했다. 밤에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자고 싶지 않아요. 어째서 자고 싶지 않을까? 잠을 자는 게 싫어? 자는 게 싫은 건 아닌데 밤에 자고 있으면 깨우러 오니까. 누가 깨우러 오는데? 엄마. 엄마가? 한밤중에 깨우러 오는 거야? 귀에 뭐라고 소근소근 말해요. 귓가에 뭐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미주케네라고 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귓가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엄마 같은 사람? 깨우러 오는 게 엄마 아니야? 엄마를 닮았지만 엄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째서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야 항상 벽에서 나오니까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일단 엄마에게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그리고 햇빛 문제일지 모른다며 불러대고 되도록 아이의 방을 바꿔주라고 했다. 그 후에는 진찰받으러 아는 걸 보면 방을 바꾸고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잘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의사로서 유령 같은 건 믿지 않았는데 어쩌면 존재할지도. 근데 귀에 속삭였다는 미조케네는 무슨 뜻이었을까 싶어 인터넷에 찾아봤다. 미조케네란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의미. 카와이소우의 야마가타현 방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 A, 선배.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 내 소개로 선배와 A는 아는 사이가 되었고 셋이서 좀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야.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다가 A의 연애 경력 이야기가 나왔어. 영감이 있던 여친이랑 다른 여러 여친을 걸쳐 결혼하고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다는데 복잡한 사정으로 이혼했었다며 현재 이혼 경력이 한 번 있다는 이야기로 끝나려는 찰나 선배가 A씨 아이 없었어? 라고 하더라. 사정을 들어보니 얼마 전 선배 폰에 A한테 온 부재중 음성 메시지가 와 있어서 그것을 들어보니 부재중 메시지 시간을 풀로 다 채우는 자분과 이따금 아기가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 그런데 착신 시간을 봐도 그때는 딱 A의 폰이 고장나 있었던 시기라 전화를 한 기억도 없고 이력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선배 폰으로 들어봤어. 그러자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기 목소리가 들렸어. 난 그 타닥타닥 소리가 묘하게 무섭더라. 근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A의 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야. 진짜 딱 그때 A는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 그 후 2번 더 전화가 왔는데 진짜로 무서웠어. A도 소문으로밖에 전화를 듣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한 전 아내가 아이를 지우고 A를 원망하고 있었다고 해.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지만 난 너무 소름 돋더라. 죽은 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으면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벌써 마지막 이야기라니. 안아드릴까요? 아직 안 끝났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아침 일찍 외출하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큰언니가 부탁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철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돌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철컥거리다가 벨을 누르기 전에 안전 후크를 잠궈뒀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온 도어폰의 화면 속의 인물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애매모호한 어떤 사람이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화면을 살폈는데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의 다른 부분, 약간 곱실거리는 떡진 머리카락이나 빨간 패딩 점퍼 이런 건 선명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얼굴 부분만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미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인기척을 낸 상태였기 때문에 없는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무서워서 악을 쓰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대답 없이 그저 문 손잡이만 열심히 돌렸습니다. 계속 울리는 벨소리와 철컥거리는 현관문. 이상한 사람이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대치하다가 어느 순간 문 여는 것을 포기했는지 그 사람이 문 옆으로 계단으로 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단 쪽으로 가는 걸 봤을 뿐 확실히 내려간 걸 본 것도 아니라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사실. 저희 집 현관문은 문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고 문과 벨 중간에 불투명 유리가 있어서 벨과 현관문 손잡이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열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도어폰에 그 사람이 비치고 있을 때 현관문 손잡이가 철컥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치 중이었던 것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구나, 혹은 2명 이상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팔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꼭 문단 속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끝. 계단 끝. 야호. 오늘 계단 어땠나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많이 무서웠나요? 오늘은 안 무서웠어? 오늘은 안 무서웠어? 대단한데? 밀라비들 강심장인데? 오,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이야? 팔이 달달달 떨렸어? 오예. 무서우니까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좋았어. 아, 졸리다.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힘들어. 지금 자면 귀신 꿈꾼다고? 싫어. 방종? 방종할까? 방종할래. 방종할래. 오늘 컨텐츠 다 했어. 오늘 컨텐츠 다 했는 걸 뭐. 내일은 디진다 돈가스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8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진짜예요. 안녕. 뿌바.